그 과목은 문제 없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쓸 때 불안한 과목은 안 나와요. 쓰면서 불안한 과목은요. 자신있게 간 과목은 편안해요. 네. 자요. 그러면 소송에 가름하는 분쟁 해결제도, 거기 보시면은요, 16페이지에요. 거기 다 안 보셔도 돼요.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화해에서는요, 양가로 1의 첫 번째 줄이요. 재판상 화해는 민법상의 회화 계획을 뜻하는 것, 재판 외 화해요.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줄을 쳐놓는 거예요. 자, 양가로 2번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재판상 화해는 제소 전에 하는 제소 전 화해가 있고요. 소송 절차 중에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있다. 그랬고요. 자,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의 화해와 달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그죠? 아까 우리 봤죠?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220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신법에서 새로 만든 게요. 서면 화해 제도 하고요.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화해 권고 결정 제도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효력은 소송상 화해와 같다 그랬고요. 고기를 묶으셔가지고요. 옆으로 묶으셔가지고 페이지 486 이렇게 놓으세요. 486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요. 그 얘기가.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1에는 제소전 화해가 나오고요. 반가로 2는 소송상 화해가 나와요. 거기다 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래야 한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있는지. 자, 분쟁 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을 해서 단독판사 주재하에 행하는 것. 그게 제소전 화해예요. 제소전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제소전 화해를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면요. 요즘 빌딩 가지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서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요. 이걸로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법무사 분들이요. 자,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 화해와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송상 화해는요. 요거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소송 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 관계에 대해 당사자 양쪽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줄을 치세요. 나머지 부분은 줄을 안 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당사자 양쪽이 양보한 끝에 일치된 결과를 법원에 진술하는 걸로 조서에 적은 때에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종료된다 그랬어요. 거기만 그냥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필요 없어요. 19페이지에도 다 필요 없고요. 조정해요. 둘째 줄에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그죠?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그 효력은 준재심.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내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조정도 별로 안 중요해요. 자, 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다른 부분도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자, 20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요. 점 2요. 조정 절차는 당사자의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조정 신청에 의해 개시되지만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였다. 언제까지냐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렇게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다 뭐 조정법에 있는 거예요. 민사조정법에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거기도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중재요. 중재도 우선 개념만 하시면 돼요. 중재라 함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의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뭔가 이렇게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요. 아니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저 사람한테 하자. 저 사람이 결정 내리게 하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재 판정이라는 거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중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재판이죠. 자, 그래서 22페이지에는요. 다 쭉 끄셔도 되고 맨 끝에 양가로 3번이요. 자, 중재 계약 또는 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여기 중요한 거예요. 법원에 제소가 한 경우에는 피고가 첫날 나와서 항변을 해야 돼요. 중재 합의가 있었음을 항변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한다. 소각하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 위에 중재 계약 또는 합의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이게 항변 사항이에요. 항변 사항.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중재 판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치 그랬는데요. 이상에 있어서는 다 필요 없고요. 23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요. 1항은 그런데요. 거기만 그냥 줄을 쳐주세요. 1항은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천명했고 2항은 신의측을 밝혔다. 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2항의 신의측은 당사자 등의 몫이다. 두 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여기요. 요 부분에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줄을 안 쳐놓으면은 불안하니까 그냥 줄을 쳐놓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이상이요. 요거 각각의 이상에 있어서 얘들이 나와요. 얘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거 누가 쓰라 그래요. 그거 쓸 일 없어요. 자, 쓸 일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각각의 제도 갈 때 이제 논거들로 쓰이죠. 이런 것들이. 소송 경제 이러면서 신속 이런 게 다 논거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거꾸로 역으로 그런 것들을 다 끌어다가 여기다가 얘들을 들어놓은 거를 그걸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요. 자, 첫째 줄에요. 적정에서요. 적정은 뭐예요? 올바른 재판이에요. 그죠? 올바른 재판이요. 그래서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 발견의 재판은 거기에 적정이고요. 적정이 재판이 끝에요. 법관은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확정이요.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로 적용해라.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사회적인 구현해야 된다. 이는 법원의 의무다. 그랬어요. 법원의 의무. 그 다음에 당사자는 권리다. 그랬고요. 거기다가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줄에요. 그러나 민사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 적정이면 실체 진실 발견인데 실체 진실 발견이 진짜 실체 진실 발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요거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게 적정의 의미고요. 자, 당사자가 자백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에 줄에 청구 일락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은요. 자,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의 진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은 그대로 사실 확정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청구일락의 경우에 법률 판단을 배제한 채 조소화해야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의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평은요. 첫째 줄에요.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양쪽 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거고요. 거기서 세 줄, 네 줄 내려오시면은요. 양쪽 당사자에게 사실자료 및 증거자료, 자, 소송자료죠. 나아가 법률적 견해, 즉 법률적 주장이죠. 제출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방어권을 봉쇄한 채 당사자 한쪽의 주장 입증만으로 불이의 타격을 당하게 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무기평등 원칙,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다른 부분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개념만. 그 다음에 신속은요. 첫째 줄에 권리보호의 지연은 권리보호의 거절. 그 다음에요. 거기서 세 줄 내려가시면 끝에요.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끝에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요. 적정도요. 법원의 의무이며 당사자의 권리이다. 그랬고요. 공평도 당연히 평등권이잖아요. 그죠? 평등권이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쌍방심리주의에서 이게 그대로 구현되는 거라고요. 쌍방심리주의가 결국은 무기평등이거든요. 동등한 진술기회 보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등권이고요. 그다음에 신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 2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의무이며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경제는요. 나머지 얘들 나오는 거 안 모르셔도 돼요. 자, 경제는요. 셋째 줄에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법원의 의무인 동시에 당사자의 권리로서 당사자는 그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민사소송의 현실은 전혀 모르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과 신의칙이 나와요. 자, 신의칙이 나오는데 우선 총설에는요. 총설에는 거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분요. 거기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법원은 그 법조문이죠.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이어 제2항에서 쭈루루룩 자 보세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을 관련한 대원칙을 명문화했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안 읽으셔도 돼요. 자, 이제 신의칙이요. 문제가 많아요. 신의칙이 문제가 많은데 우선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 그랬고요. 밑에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피고만이 아니라 보조 참가인 법정소송 대리인, 증인, 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 촉탁을 받은 자에게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까지만 줄을 쳐놓으세요. 자, 이게 신의칙의 이제 주관적 범위란 말이에요. 주관적 적용 범위인데 자, 이제 객관적인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데 그게 바로 보충적 적용 여부죠. 보충적 적용 여부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신의칙의 적용 그래갖고 나와요. 자, 신의칙은요.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제가 그 나눠드린 자료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안 가고 싶은데 이게 이걸 안 보시면 이해를 안 되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 우선요. 자, 신의칙의 객관적 적용 범위는요. 보충적 적용 여부가 문제가 돼요. 보충적 적용 여부가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도 신의칙이 일반 조항이라고 그러면서 일반 조항으로 도피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영준 교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민법에서도 이런 동일한 논의가 있다고요. 사실은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거를 민사소송법에 그대로 받은 게 바로 선택적 적용설과 보충적 적용설의 문제의식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반 조항이나 그러니까 다른 일반 조항이니까 다른 제도나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 신의칙을 들먹이지 말자라는 게 보충적 적용설의 문제 의식이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적용설은 우리 지금 통설과 판례가 계속 취해왔던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적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부 청구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하단 말이에요. 일부 5천만 원짜리 채권을 내가 2천만 원만 청구하는 건 처분권주의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법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소액사건 심판법 5조에 보면은 그거를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2천만 원으로 잘랐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부적법 각하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조문 자체가 명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제도에 의해서 그 법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되지. 그거를 신의칙으로 굳이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게 보충적 적용설의 문제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지금 부당 형성을 통해서 이거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는데요. 발현 형태 네 가지 나오잖아요. 부모신람 네 가지 형태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다양한 예들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경우에도 이제 보충적 적용설이 그 문제 의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요거 요 얘기가 없잖아요. 이시훈 선생님 책에 보충적 적용설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충적 적용설을 택해서 가실 수도 있고요. 선택적 적용설을 택해서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신의칙에 관련된 사안이 나오면은요. 근데 자, 호 교수님만 보충적 적용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요. 전 교수님하고 강 교수님도 보충적 적용설을 택하세요. 책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셔도 돼요.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선택적 적용설을 택하시든 보충적 적용설을 택하시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선택적 적용설이요. 어떤 소송행위를 규율하는 요거 보충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법 규정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 그 위반 행위는 동시에 신의칙 위반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신의칙은요. 소송법상의 우리 1조 2항의 신의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법상의 민법상의 신의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위반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고서 그 예들이 쭉 나와요. 보시면은요. 일부 청구로서 소액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 위반임과 동시에 또 이거를 이 교수님은 소송 상태 부당 형성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 역시 45조 1항에 나중에 기피 보실 때 보시겠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각하할 수 있다고요. 간이 각하를 할 수 있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소권의 남용의 예 속에서 들어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으면은요. 그러면은 소송 요건이 없단 말이죠. 소송 요건 불비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 소송 요건 불비로서 그냥 각하시키면 되는데 자, 소의 이익이 없는 소재기의 경우에 그거를 또 소권 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택적 적용설에 의하면 사실은 요 얘기가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재기가 소송법상의 신의칙에 위반되면 소권의 남용이다. 그 다음에 소권의 남용은 다시 신의칙의 발현 형태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니까 얘기가 돌고 돈다니까요. 신의칙에 위반되면 소권의 남용이다. 소권의 남용은 또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가 돌고 그거에 의하면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 뒤에 가셔서 또 나오거든요. 요게 요런 권리보호 이익이 없을 때 소재기 요런 게 나오는데 그때 소권의 남용이라고 그래도 헷갈리시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예가 있냐면 더 간단한 권리 실현 수단이 있는데도 제소하면 제소장애 상유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보호 자격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구금장 확신 중에서 제소금지 사유가 금이고 제소장애 사유가 장인데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장은 어떤 권리구제 절차가 더 간편하고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걸 놔두고 이 소송 절차로 들어오면은 그건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제소장애 사유예요.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제소장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또 소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라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들은요. 이해하시라고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의 내용은 위에 두 줄이죠. 그게 학설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재소 특약 위반의 소재기의 경우에도요. 소취약 계약 위반의 소송 유지하는 경우에도요. 그거를 금반원이라 그러세요. 금반원요. 보세요. 28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책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부재소 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또는 소취약 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따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다 각자 볼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발현 형태별로 자세하게 봐야지 이게 여러분들 책을 어떻게 정리할까가 보여요. 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충적 적용설은요, 신의칙은 일반 조항이니까 다른 법 규정이나 다른 제도보다 적용에 있어 후순이고 어떤 소송행위를 규율할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신의칙이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요, 자, 일부 청구하고 그 기피 신청의 경우에요, 소신법과 민소법 규정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신의칙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나 상소의 이익이 없을 때요, 그때도 소송 요건으로 그냥 규율하면 되지 그거를 신의칙으로 끌고 들어올 이유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의 경우에는 재소장의 사유가 있으니까 권리보호작용 문제로 해결하면 되고요. 5도 그 부재소특약이나 소취하격 위반도요. 이것도 재소금지 사유가 아까 법률상 재소금지 사유하고 계약상 재소금지 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계약상 재소금지 사유에 사실 해당된단 말이에요. 부재소특약은. 근데 그럴 때도 그걸로 해결하면 되지. 즉 권리보호자격으로 해결하면 되지 굳이 신의칙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호 교수님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위에 선택적 적용설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는요. 그 판례 태도 보시면은 선택적 적용설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뭐냐면은 둘째 줄에요.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서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재심 청구 기각했단 말이죠. 똑같은 청구에 대해서. 근데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갖고 최종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자,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속권 남용이다 그랬어요. 속권 남용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문혁 교수님은 이것도 역시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거다. 그래서 판례 태도는 어쨌든 선택적 적용설이고요. 자, 검토는요. 제가 보충적 적용설로 써놨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나름이고요. 자, 그래서 신의칙은 일반 조항이니까 그래서 타당한 결과가 얻어질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자라는 거고요. 신의칙을 동원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에 막연히 신의칙이 배라가는 건 오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은요. 요거는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은요. 자, 요걸 외우실 때는요. 가공일 재편 이렇게 외우세요. 가공일 재편. 요게 얘들 나오는 거 있죠? 가공일 재편. 자, 옛날에요. 백화점에서 사기를 칠 때요. 바코드 갖고 사기를 쳤었어요. 가공일을 가공일을 바꿨죠. 가공일을 앞으로 뒤로 밀어놔가지고요. 가공일을 재편해갖고 사기를 쳤는데 그게 부당하게 형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소송 상태 부당 형성은 가공일 재편인데요. 자, 가는 뭐냐 하면 가장권리 양도예요. 가장권리 양도. 그 다음에 공은 공시송달 남용이에요. 공시송달 남용. 그 다음에 일은요. 일부 청구예요. 일부 청구. 자, 일부 청구 요 문제는 보충적 적용이 문제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는요. 재판적 도취예요. 재판적 도취. 그게 우리 이제 예컨대 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게 재판적 도취거든요. 그 다음에 편은 편의치적이에요. 편의치적. 자, 책을 보시면은요. 첫째 줄에 소송 상태 부당 형성 그리고서 이제 자, 발현 형태는 우리가 다 누구나 부모 신람 이렇게 외워요. 부모 신람. 부당 형성, 모순되는 거동, 실효, 남용 그래갖고 부모 신람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송 상태 부당 형성 보시면은요.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그랬어요. 요게 소송 상태 부당 형성이고 첫 번째 예컨대 동그라미 1이요. 국내에 주소도 재산도 없는 자를 상대로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관할 규정에 의해서 재판적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소송할 길이 없으니까 억지로 재산을 국내에다 끌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소를 제기하면 요걸 재판적의 도취 이랬죠. 그게 첫 번째 예예요. 첫 번째 예예요. 재판적의 도취. 그게 부당 형성의 예고요. 그다음에 그 괄호 안에요. 그 소액 채권을 고액 채권을 여러 개의 소액 채권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 세분한 일부 청구의 경우에 부적법으로 보는 소심 제5조의 2 이게 나와요. 요게 이제 일부 청구죠. 그러니까 소심법 적용을 받을 목적이 인정이 돼야 돼요. 요게 되려면요. 적용되려면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옆에다가 보충적 적용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끌어다 뺏어요. 느낌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게요.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놓고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 남용 그랬어요. 공시송달 남용. 요거는요. 공시송달 신청이 지금 들어간 경우에요. 판결이 확정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경우도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공시송달 신청을 한 경우에요. 공시송달 신청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요게 밝혀졌다. 억지로 주소 있는 자를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놓고 공시송달 신청한 게 밝혀졌다. 그럼 그건 신의칙 위배라서 허용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각하시킨다는 거죠. 그 신청을.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이게 판결 편취가 돼요. 그러니까 판결 편취 4가지 유형 중에 세 번째 유형으로 공시송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송달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451조 한번 보세요. 11호를 보세요. 11호. 11호를 보시면은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그러는데 우리 학설은요. 앞부분 있는 곳을 잘 모른다 그런다. 요거를 공시송달형 판결 편취의 적용 법조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허위주소 송달형 네 번째 유형의 판결 편취 유형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요 앞뒤 두 개를 전부 다 공시송달형으로 봐요. 그래서 허위주소 송달의 경우에 허위주소 송달의 경우에 그거 나중에 할 텐데요. 조금만 간략하게 얘기하죠. 자, 판결 정본을요. 이게 처음부터 허위주소로 해가지고 뭐냐면 갑이라는 놈이 을한테 소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얘 이름으로 해놓고 주소는 어디로 해놓냐면 병의 주소로 해놓는단 말이죠. 허위 주소로요. 그 병은 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갈 소송 서류들 소장이며 판결이며 다 어디로 가요?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안 나와 버려요. 안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공시송달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허위 주소에 의해서 얘가 안 나오니까 자백간주가 돼 버린단 말이죠. 자백간주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변론 판결이 생겼지만 전에는 이제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안 가고 그냥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가버렸단 말이죠. 지금도 뭐 답변서 부제출하면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판결 정본도 얘가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평가할 때 판결 정본을 허위 주소에 송달한 걸 평가할 때 이거를 유효로 판단하는 견해가 있고 무효라고 판단하는 견해가 있단 말이죠. 허위 주소 송달 자체를요. 이걸 유효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자, 아까 판결 정본 송달하면 상소기간 진행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상소기간 진행해요. 상소기간 진행을 하면은요. 판결이 확정될 수가 있죠. 확정이 돼요. 확정되면 아까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재심하고 상소, 추후보완하고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추후보완 상소요. 이렇게 가는 게 우리 통설이에요. 추후보완 상소, 재심설 이래가지고요. 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편취 4가지 유형 중에 다른 데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견해 대립이 없는데 요 네 번째 유형인 허위주소 자백간주형 판결 편취에만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통설은 나머지 3가지 유형도 다 이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이걸 근데 무효라고 보게 판결 정본이 송달이 무효라고 보게 되면 상소기간이 진행을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판결도 확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소기간이 진행을 안 하니까 언제라도 항소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항소설이에요. 이게 호문혁 선생님 견해고 이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 근거를 이제 우리 학설은 11조 그 뒤에 딴 거기서 이제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냐. 근데 뭐하러 이거를 항소가 된다고 그러니 판결 정보 송달이 유효라고 보느냐, 무효라고 보느냐. 이렇게 가지 말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경우 그때는
그때는 다 유효하다고 봐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시송달을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요. 다른 송달은요,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원 사무관 등이란 말이에요. 송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실시기관은, 송달을 실시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우편집행원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이 예외적으로 가지만, 공시송달의 경우는 다른 송달하고 달라요. 다른 송달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교부송달, 보충송달, 뭐 우편송달 이런 거하고 달라가지고, 공시송달의 경우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시송달은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재판에 의해서요. 공시송달은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의 하자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공시송달을 효력을 부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안 돼요. 효력 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해서 판결정본이 송달됐을 때는 판례고 통서리 구간에 전부 다 판결정본 송달 유효해요. 판결정본 송달이 송달인가요? 솔직히 법원 게시판에 걸어놓는 건데요. 그게 송달이잖아요. 공시송달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건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가요. 확정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소 추후 보완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시송달을 하게 하는 공시송달 남용 요거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판결을 지금 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시송달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당사자가, 원고가 지금 공시송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게 소송 상태 부당 형성이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요건 그러니까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요, 다. 그 다음에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양도, 근데 이게 가장권리양도란 말이죠. 가장권리양도요. 뭐냐 하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채권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근데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하려고 보니까 증거가 없어서 재판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병한테 채권을 허위로 양도를 해요. 허위를 양도로 해놓고 예쁘고 소를 제기하라 그래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 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증인 신청해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지가 증인으로 들어가요. 그럼 증거 생겼죠?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경우. 그래서 권리자가 소송에서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권리 양도,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먼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만든 자가 뒤에 이를 이용하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했음을 탓하는 등 뭐 이랬는데, 요거 각주를 따라가시면은요, 뭐가 나오느냐면 뭐 주권교부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그 의무 불이행 상태를 이용하여 권리로 주장하는 따위 나온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편의치적이에요. 편의치적. 요 사례요. 이게 이제 법인격 부인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인데요. 뭐냐면 선박을 딴 나라에다가 A라는, 원래 이제 B라는 회사의 소유의 선박이거든요. B라는 회사 소유의 선박인데,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자, A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종이 회사, 유령 회사를 만들어놔요. 딴 나라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소유자예요. 소유자고 사실은 얘가 동일인이에요. 알고 보면 같은 놈이란 말이죠. 같은 놈인데 요 선박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지금 들어와요. 강제 집행이 예소유라고 해가지고 강제 집행이 지금 들어오니까 얘가 나서는 거예요. 얘가 나서가지고 그거 내 건데, 얘 게 아니고 내 건데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3자 이의예소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선박을 편의 지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형식상의 선박 소유 회사가 나서서 현재 가압류된 선박의 소유권은 가압류 채무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여 실제 선박 소유자에 대해 행한 가압류 집행에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불법 목적을 달하려는 것이므로 신의칙상 허용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 편의치적이에요. 편의치적. 가공일 재판할 때 편이고요. 그 위에 있는 판례는요, 옛날 상법 있을 때 얘기예요. 상법 있을 때. 옛날 상법 바뀌기 전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가 6월이 지나고 나면 하자가 치유가 되죠. 하자가 치유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규정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시절의 판례고요. 그거는 무시를 하시고요. 그건 무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5가지 유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공일 재편 이렇게 갖고 외우시고요. 그 중에 일은 선택적 적용설과 보충적 적용설이 둘 다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은요. 자, 그거는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제 거기는 선생님들이 논하시는 것들은 다 써놨어요. 예를. 이시훈 선생님이 논하시는 것도 써놨고요. 자, 그래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걸 보시면은 우선 이게 이제 소송법상 근반원 원칙이란 말이죠. 근반원인데 원래요. 이 근반원이라는 거는 민사소송에서 원칙이 아니에요. 원래 예외예요. 그러니까 반원을 금하는 거는 원래 예외예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심변론 중에 언제나 자기 말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주장이나 신청들을 언제나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변론의 일체성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근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시훈 선생님은 안 써놓으셨지만 호명 선생님 책을 보면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시작할 때요. 보세요.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의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변종 시까지 자신의 태도를 변경할 수 있고 소송 중에 자신의 주장이나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게 원칙이며 이는 특히 증거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가 자신의 진술과 상반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가 스스로 한 소송행위도 후에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취소나 변경에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금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라 함은 그리고서 쭉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종전에 일정한 처들을 취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송 상태를 야기하고 상대방이 실례를 해서 소송상 지위를 구축했는데 그 후에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그와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행위를 하는 것, 그거는 신의칙상 허용 안 된다. 이게 신의칙상 소송법상 근반원이란 말이죠. 모순되는 행위 거동의 금지란 말이죠. 요게요. 자, 근데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이게 행정법의 신뢰보호잖아요. 그죠? 신뢰보호하고 똑같아요. 그 요건이 지금 개념이나 요건 나오는 게 똑같아요. 자, 그래서요. 문제점은 뭐냐면 근반원의 법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들이 대체로 뭐가 있냐면 저 이시훈 선생님 책 한번 보세요.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 아까 들었던 거예요. 부재소특약에 반하는 소재기 또는 소취하계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따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즉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잠부 청구를 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어느 사실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하고 입증한 사람이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당한 때 태도를 바꾸어서 이 사실을 부인하는 따위 그랬어요. 다만 뒤의 행위가 진실이고 모순의 정도나 상대방의 불리익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까지 신의책의 적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보잔 말이죠. 하나하나 보면은요. 우선 소송상 합의가 나와요. 소송상 합의 지금 부재소특약하고 소취하 계약이 나와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신의 측을 끌고 들어오시느냐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시훈 선생님이 이걸 쓰시는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요. 부재소특약이 나오거나 소취하 계약이 나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의 측을 쓸 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거기 소송상 합의 위반 그래갖고 제가 거기 써놓은 거 있죠. 뒤에 가면 이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보충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써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소송상 합의에서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소송계약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소송상 합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부재소특약하고 소취하 계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소송계약서라고 사법계약설이 있어요. 즉 이걸 소송행위로 볼 것인가 사법행위로 볼 것인가 즉 그러한 견해드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시훈 선생님은 사법계약으로 봐요. 사법계약으로. 이게 다수설이죠. 그리고 사법계약 안에는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안 지켜서 제소를 했다거나 소취하를 안 하고 계속 소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럼 상대방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소송계약설의 경우는
그런 계약이 있으면 바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효과설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런데 사법계약설은 그런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법상 효과가 바로 발생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계약설에 의한 부재소특약의 경우에는 소각화 판결을 해야 할 소송법적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하고, 소취하 계약의 경우에는 소취하와 똑같이 봐서 바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돼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취하 계약이 있으면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위반한 경우에는. 근데 사법계약설의 경우에는 사법행위에 불과하니까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뭘 타고 들어와야 돼요. 소송법으로 들어오려면 뭔가를 가지고 타고 들어와야, 매개로 해서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리보호 이익이에요. 권리보호 이익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효과설이라고 불러요. 뒤에 보시면 나와요. 간접효과설, 직접효과설. 그러니까 소송상 합의 보면 그때 괄호 열고 간접효과설, 직접효과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간접효과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거에 의할 땐 권리보호 이익 문제로 되는데, 원칙적으로 항변권 발생설의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사법계약설에서도 권리구제 방법을 놓고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의무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와 의무이행 소구설, 즉 그 사법계약을 하면 소취하를 해야 할 의무, 제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사법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을 하고 나면 그거를 안 지키면 의무이행을 다른 소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가지고 와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에 기해서요. 그걸 해라. 의무를 이행해라라는 확정 판결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가 그 확정 판결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무이행 소구설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의무이행을 불이행했을 때.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게 의무이행 소구설인데 의무이행 소구설은 없어요. 주장자가. 결국은 다 항변권 발생설을 취한단 말이죠. 항변권 발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항변권이라는 구제수단을 줘서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소송상에서. 항변권을 주자. 그럼 어떤 항변권을 주느냐?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는, 권리보호 자격이 없다라는 항변권을 주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소특약의 경우에는 계약상 제소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죠. 계약상 제소금지 사유에 해당하니까 권리보호 자격이 없고, 권리보호 자격이 없으니까 소외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항변권, 그거를 외칠 수 있는, 소송에 들어와서 외칠 수 있는 항변권을 피고에게 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취하 계약의 경우에도 소취하를 해야 되는데도 그거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소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요. 그래서 그거를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소송상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피고에게. 그래서 그게 항변권 발생설인데,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사법계약이랑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써야 돼요. 이 얘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신의칙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건 그냥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하나마나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법계약서를 취하긴 하는데, 사법계약서에서 항변권 발생설을 취하긴 하는데, 그 중에도 선택적 적용서를 취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의칙의 적용에 있어서 보충적 적용서를 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요거는 선택적 적용설의 입장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충적 적용설이라 입장이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냥 권리보호 자격과 권리보호 이익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거기다가 사법계약서, 소송계약서 그 얘기를 여기 옆에다가 언급을 해두세요. 끌어서.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죠. 요거를 신의칙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가 굳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일부 청구예요. 자, 일부 청구인데, 일부 청구의 묵시적인 일부 청구의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잠부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묵시적 일부 청구 뒤에 하는 잠부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기판력 문제거든요. 지금 확정 판결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판력에 가시면은요. 일부 청구를 한 후에, 즉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잘라가지고 처음에는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3천만 원을 또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잠부 청구를 한 경우에 이게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즉 소송물이 동일한가 아닌가의 논의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면요. 자, 여기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일부 청구, 요거는 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부 청구 긍정설이 있고요. 이거 뒤에 다 나와요. 일부 청구 부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신의칙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 청구 긍정설은요. 전소 소송물과 후소 소송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천 중에 2천을 청구하고 잠부 3천을 나중에 청구했다고 해요. 이게 승소 판결 확정되고 나서요. 자, 근데 일부 청구 긍정설도 있고 부정설도 있고 다 있어요. 취하시는 교수님들 다 있어요. 있는데 전소 소송물을 일부 청구 긍정설은 그러니까 잠부 청구 긍정설이에요. 잠부 청구 긍정설. 그럼 뭐라고 보느냐면 일부라고 봐요. 일부. 2천. 전소 소송물이요. 2천이기 때문에 후소는 나머지 잠부 3천이 소송물이라고 봐요. 그러면 소송물 다르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판력에 저촉이 안 돼요. 잠부 청구를 해도. 확정되고 나서 해도. 이게 일부 청구 긍정설이에요. 근데 일부 청구 부정설은요. 원래 잠부 청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일부 청구라고 해서 사람들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청구 이거 마치 일부 청구라고 그러면 앞에 제기하는 전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같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본 것처럼 소신법상 그 얘기만 문제가 되지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아요. 요런 것처럼. 근데 이건 사실은 잠부 청구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청구 부정설은 전소의 소송물도 전부라고 보고요. 후소의 소송물도 전부라고 봐요. 5천이요. 그러니까 소송물이 같죠? 그러니까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다수설 판례는요. 요 문제에 있어서 명시설을 취해요. 명시설은 뭐냐면 처음에 제기할 때 저 2천 먼저 청구해요. 사실은 나머지 있어요. 라는 취지로 청구를 했다면 예? 일부 청구를 하면서요. 처음에. 그러면 명시를 하면 요게 된다는 거예요. 소송물이 일부고요. 요때 나중에 잠부 청구를 하면 소송물이 잠부니까 허용이 되죠. 요때는 허용이 돼요. 하지만 묵시한 경우에요. 묵시한 경우에는 전부가 소송물이라고 봐요. 아무 말 안 한 경우. 이게 일부다라고 이 뜻 뻥끗 안 한 경우에. 그때는 묵시라고 봐요. 전부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판력에 저촉되죠. 그러니까 불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시훈 선생님도 명시설을 취하시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신의칙 얘기를 꺼내시느냐? 요 부분이에요. 요게 불어되는 걸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 기판력 문제로 그냥 써버리면 돼요. 요 논의를. 써버리면 되는데 이시훈 선생님은 거기다가 덧보태가지고 요게 안 되는 이유가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금반원이다. 그거예요. 말 안 해놓고 나중에 말 뒤집어서 한다는 거예요. 요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요걸 안 되는, 요게 저촉돼서 안 되는 요 상태 있잖아요. 요 상태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시훈 선생님은 신의칙을 들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기판력뿐만이 아니라,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맥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놓으셔야겠어요? 명시설 해놓고 묵시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그죠? 명시설 해놓고. 그럼 나중에 아실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묵시 불어. 그러니까 지금 그랬잖아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잠부 청구를 하는 경우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각주 4번을 보시면은요. 거기 뭐라고 쓰냐면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그랬단 말이죠. 그죠? 이시훈 선생님도 이거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세요. 보는데 보면서도 마치 아닌 것처럼 쓰신단 말이에요. 마치 이게 기판력에 저촉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돼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쓰시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별도의 학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 무슨 일부 청구 이설에도 무슨 명시설에도 여기 또 학설이 나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판력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무슨 신의칙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느 사실에 기해서 소를 그 얘기가요. 그 자료에 거기 나와요. 자료에 나와서요. 그 다음에 거기 일부 청구 부정설이 거기 김홍규 교수님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분쟁 해결의 일회성에 비추어 예외 없이 항상 기판력에 저촉됐다는 견해인데, 그래놓고 모순되게도 그랬잖아요. 모순되게도를 지우세요.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거기 모순되게도는. 왜냐하면 일부 청구 부정설에 의하더라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요게 안 되는 이유를요, 단지 기판력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요게 신의칙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요, 일부 청구 부정설이요. 그러니까 마치 이시훈 선생님이 여기서 신의칙을 말씀하시듯이 기판력이 뿐만이 아니라 신의칙으로도 요거를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듯이 이 일부 청구 부정설도 당연히 묵시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김홍규 교수님이 진짜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신의칙에서 그걸 쓰세요. 그렇게. 예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 얘기 쓰시면 돼요. 이 얘기. 신의칙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걸 단문으로 쓰라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신의칙을. 소송법상 신의칙 1조 2항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 뭔가 하나를 갖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를. 그죠? 그러면 그걸 그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면 딴 부분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죠. 그냥 뭐 예를 들고 있더라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어느 사실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극력 주장 입증한 사람이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를 제기당한 때 태도를 받고 이 사실을 부인하는 따위 그러는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면요. 선결적 법률 관계의 기판력 발생 문제 이렇게 쓰세요. 선결적 법률 관계 기판력 발생 문제. 예를 들어서 갑이요. 을한테요. 매매계약에 의해서 대금 청구를 해요. 대금 청구를 하면서 그러면 매매계약 유효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제 선결적 법률 관계란 말이에요.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선결적 법률 관계일 텐데 이 매매계약의 유효에 대해서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금 청구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을이 이번에는 갑한테 매매기에서 내가 돈 줬으니까 너도 등기 줘라. 그러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때 과연 요 후소법원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꼭 구속받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효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요 문제는 뒤집어 얘기하면 아까 기판력에서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가라는 거예요. 전수의 선결적 법률 관계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걸 우리 소송법상의 책에서 의미로 뒤집으면 판결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이라는 주제 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판력에서. 그러면 거기 무슨 견해가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효 이론과 긍정하는 거죠. 법적인 구속력을 긍정하는 게 쟁점효 이론과 쟁점효 긍정설, 쟁점효 이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신의칙설과 그 다음에 증거효설이 있어요. 증명효설이요. 증거효설, 증명효설. 근데 홍문혁 교수님이 증거효설을 취하시는데 명시적으로 증명효설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명효라는 게 차라리 맞아요. 팔레테도에 찬성을 하시면서 증명효설 그러는데 이시훈 선생님이 바로 이걸 취하시거든요. 이걸 취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봐요. 자, 쟁점의 이론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해요.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 기판력 유사하게 쟁점유가 발생한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매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시훈 선생님은 뭘로 해결을 하시려고 그랬냐면 금반원 갖고 해결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갑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계속 주장해 놓고 후소 와가지고는 이거 얘 청구하는 거 안 들어주려면 무효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면
금반원이니까 이런 주장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금반원 때문에요. 이런 주장을 하면 신의 측에 의해서 그걸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증명요설은 요 전소 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증명요설이에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호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신의칙 금반원에서 이 얘기를 쓰시는 건 뭐예요? 요 신의칙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판결 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에서 신의칙설 이렇게 쓰시란 거예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서요. 맥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견해를 취하는 분들이면 이 얘기를 여기서 안 쓰시겠죠. 안 쓰신다고요. 증명이나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쓰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여기 전수의 선결적 법률관계 해가지고 쭉 써져 있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보시면 추보완항소의 부적법 주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대법원은 항소기간 도가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해 추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진 후 잠깐만요. 이 판례가 우리 책에 우리 판례가 있는데 예. 29페이지요. 각주 1에요. 각주 1에 두 번째 판례요. 추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항소가 기각되자. 요거거든요. 요거는 어느 교수님들이나 예로 들고 계시는 예예요. 요게 금반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항소인이요. 항소기간 도가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해서 추보완 항소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항소를 쭉 판단해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소를 기각했어요. 원심 판결 맞다고 그랬어요. 기각하니까 추보완 항소한 놈이 괜히 지가 그렇잖아요. 지가 추보완 항소 했는데 그러놓고 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상고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내가요 귀책 사유가 없는 게 아니었걸랑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제 추보완 상소를 받아들여 준 건 잘못된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고를 한단 말이죠.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민사소송의 당사자 쭉 신의 측에 대해서 얘기한다며요. 자, 뒤에 넘어가시면요.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가 지극히 모순되는 것은 신의 법칙상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추한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 판단에서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한 항소를 신청했던 피고 자신이 이제 상고 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금반원을 여기 들고 들어왔단 말이죠. 판례가. 금반원으로 이걸 안 된다 그랬어요. 요거를요. 그러니까 상고를 기각하면서 논거를 금반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맥락이에요. 요 판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게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얘기 다예요. 얘기 다고요. 그 다음에 소권의 시료를 봐야 되는데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6시에요. 식사는 하셔야죠. 예, 내일요. 오늘은 뭐 이제 첫날이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느라고 시간이 갔고요. 자, 그래서 내일 시험은 없고요. 내일 그러면 1시에 뵙겠습니다. 자, 화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결정한 것 때문에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저를 때리세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